그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너무나도 낯설고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제 친구랑 한 침대에서 마치 하나의 그림자처럼 엉켜 있었고, 아내의 얼굴은 제가 지난 40년 넘는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을 하고 있었죠. 제 친구의 손길은 그녀를 오래전부터 자기 것처럼 익숙하게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주 놀랍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김만철입니다. 올해 63이고요. 30 즈음부터 쭉 중국집을 운영하다가 작년 봄에 가게 문을 닫고 은퇴했습니다.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결혼은 23세 했고 아내 이말숙과는 40년 가까이 함께 살았죠. 딸 하나 낳아서 잘 키웠고 지금은 결혼해서 서울에 따로 살고 있습니다. 가게를 접고 나니 하루하루가 참 낯설었습니다. 평일이나 주말이나 시간 차이도 없고 사람 만날 일도 없으니까요.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했던 건 집에 아내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사람이고 이제는 둘이서 편하게 여생 보내면 되겠다 싶었죠.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뭔가 이상해졌습니다. 말숙이는 전보다 훨씬 자주 외출을 했어요. 예전엔 가까운 시장이나 교회 정도였는데 요즘은 옷도 곱게 차려입고 나갈 때마다 화장도 진하게 하고 머리도 새로 파마를 했습니다. 언젠가부터는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꼭 들고 가고 전화라도 오면 부엌 뒤편으로 가서 몰래 받았어요. 말투도 바뀌었고 제가 말 걸면 짜증부터 내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화장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는데 그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응, 오빠. 다음 주에는 그 모텔 말고 예전에 갔던 데로 가요. 그쪽이 침대가 더 넓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제 아내가 모텔 얘기를 다른 남자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문을 확 열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온몸이 굳은 사람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은 꼬박 뜬 눈으로 지샜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훨씬 일찍 눈을 떴는데 아내는 벌써 화장을 하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색 블라우스에 회색 바지를 입고 진한 립스틱을 바르며 거울을 보던 말숙이의 뒷모습은 낯설고도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조용히 물었는데 말숙이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했어요. 교회 봉사 있어요. 오늘은 늦을 것 같으니까 저녁은 알아서 챙기세요. 그 말만 남기고 현관문을 닫고 나가더군요. 저는 그녀의 행동이 너무 수상했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조용히 그녀의 뒤를 밟았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따라간 곳은 시내 외곽 쪽 조용한 골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말숙이는 한 남자와 만나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더니 그 남자와 함께 모텔 간판이 붙은 골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모텔 입구에 유리문이 닫히는 그 순간 그 남자의 옆얼굴이 보였는데 저는 순간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얼굴은 내 고등학교 동창 최영준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도 안부 문자를 주고 받았던 친한 사이였습니다. 무려 45년을 알고 지낸 사이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아내가 제 친구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다니요. 그날 제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날 저는 모텔 입구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두 다리는 바닥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그리고 제 친구가 같은 모텔로 들어간 걸 분명히 봤지만 아직도 어디선가 잘못 본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이미 무언가 뚝하고 부러져 있었어요. 나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카운터 앞에서 잠시 주춤하다가 직원에게 속삭이듯 말했어요. 방금 들어간 중년 부부 몇 호실이에요? 제가 그분들 지인이라서요. 직원은 저를 한번 훑어보더니 무심하게 번호 하나를 알려줬습니다. 307호요. 방문은 조용히 해주세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속이 울렁거리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 방 앞에 섰을 때 안에서는 낮은 웃음소리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렸고 안에선 두 사람이 침대 위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상에 단추 몇 개를 풀어놓은 채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고 최영주는 웃으며 그녀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 열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제 눈을 본 아내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식 웃더니 천천히 다리를 풀고 입을 열었어요. 당신이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네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다가 헛구역질처럼 튀어나왔어요. 말수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사람이랑 이게 지금 뭐냐고.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침대에서 가운을 걸치더니 담담하게 말했어요. 나 이혼할 거야. 그 얘기하려고 했어. 근데 당신이 먼저 알아버렸네. 최영주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입가엔 엷은 웃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역겨워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최영준 우리 사이에 너가 나한테 이런 짓을 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영주는 고개를 들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너 혼자만의 생각이고, 말숙이랑 나랑은 지금 진심이야. 말숙이 너랑 함께 사는데도 그동안 참 많이 외로웠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말숙이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끝난 거야. 지금까지 함께 살아준 건 고마워. 하지만 이제 난 남은 인생을 날 위해 살고 싶어.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지나 영준 옆에 서더니 가방을 챙기고 말했어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영준 오빠 이제 그만 돌아가요. 그렇게 저는 모텔방에서 혼자 남겨졌습니다. 창밖은 어둑했고 제 안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집안이 참 낯설었습니다. 사람 하나 빠졌을 뿐인데 이토록 공허할 줄은 몰랐습니다. 식탁 위엔 말숙이가 아침에 타다 만 커피잔이 텅 빈 채 그대로 남아 있었고 싱크대엔 나가기 전 서둘러 치운 그릇 하나가 삐뚤게 엎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고 그 자리에 몇 시간이고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말숙이는 한 번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엔 변호사라는 사람한테서 연락이 왔고 서류가 도착했어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불륜관계를 인정하며 위자료 또한 지불 예정. 재산은 각자 분리. 저는 도장 하나 꾹 찍었고 그걸로 40년이 끝났습니다. 그렇게 제 곁엔 이혼이라는 두 글자가 붙었고 집은 제게 남았지만 이 집안엔 이제 사람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 후 저는 며칠을 우울감과 외로움에 빠져 살았습니다. 기분 전환을 위해 오랜만에 외출을 하며 동네를 걷던 중 뒷골목 조개구이집 간판을 보게 됐습니다. 밤마다 간판 불빛이 켜지는데 이상하게 자꾸 그 불빛이 눈에 밟히더군요. 평소엔 잘 가지 않던 곳이었지만 그날은 그냥 발길이 그리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안은 따뜻한 조명에
은은한 조개 굽는 냄새가 퍼져 있었습니다. 가게 안쪽에선 여자가 혼자 불판을 뒤집고 있었는데 머리가 단정한 단발이고 앞치마를 두르고 조용히 일을 하고 있더군요. 그녀의 이름은 박미자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혼자세요?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무뚝뚝하지 않고 묘하게 마음을 건드리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주문을 받고 그녀는 조개 몇 개를 불판에 올려주더니 작은 소주병 하나도 같이 가져다 줬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차네요. 속 데우실 거면 따뜻하게 한잔하세요. 그날 처음으로 저는 아무 말 없이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녀가 제 옆자리에 앉았고 저는 술김에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이요. 참 허무하네요. 40년을 살았는데 그 사람이 제 친구랑 모텔에 들어가는 걸 제가 두 눈으로 봤습니다. 그 말에 그녀는 조용히 조개 껍데기를 치우더니 작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저도 그 기분 알아요. 저는 8년 전에 남편이 제 친동생이랑 5년 동안 바람 피우고 있었어요. 뒤늦게 그걸 알게 됐죠. 그때 이후로 저는 가족도 남편도 다 잃었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고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슬픔을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가게에 자주 갔습니다. 조개구이를 먹으러 간 게 아니라 그녀와 말 한마디라도 섞고 싶어서였죠. 그녀와 대화를 하면 묘하게 속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박미자, 그녀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히 묻지도 않고 가만히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었죠. 슬픔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저를 조금씩 회복시켰습니다. 그날도 저는 조개구이 가게에 앉아 묵묵히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불판 위 조개 껍데기를 치우고 한쪽에 김이 서린 국물 한 그릇을 내왔습니다. 몸 따뜻하게 하세요. 요즘 밤 기운이 너무 차요. 그녀의 말투는 언제나 조용하고 따뜻했어요. 그 온기에 제 안에 얼어붙은 감정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술잔을 내려놓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 사장님은 지금 괜찮으세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기보단 이젠 그냥 살아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도 만철 씨랑 속이라도 터니까 좀 살겠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저도 무언가 말해야 할 것 같았고 속에 묵혀둔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나서 집 안도 다 정리했는데도 이상하게 집에 혼자 있으면 정리가 되지 않은 기분이 들어요. 미자는 제 술잔을 따라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은 바깥으로 나가보세요. 저기 동네에서 사람들끼리 모이는 친목 모임 있는데 같이 산책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가끔은 같이 봉사도 나가고요. 저도 시간 되면 항상 나가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그녀가 한 번 더 권했고 그 다음 주 저는 미자 씨를 따라 그 모임에 나섰습니다. 작은 복지관 안 커다란 둥근 탁자에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었고 처음 본 저를 향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낯설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친구처럼 가슴에 와 닿았고 누군가가 말한 농담 한마디에 옆 사람이 웃으며 화답하는 모습도 왠지 부럽게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 자리에 나가게 됐습니다. 누군가와 커피잔을 부딪히고 즐겁게 대화 나누는 일이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미자와 나란히 앉아 눈을 바라보며 함께 웃는 순간들 속에서 저는 제 마음속에 조금씩 새로운 감정이 자라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말로는 다 못하겠지만 그녀의 옆에 서 있는 지금 저는
분명 그 전보다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평소처럼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돼지고기랑 마늘이 떨어져서 시장에 들렀다가 미자의 가게 앞을 지나게 됐고 마침 가게 안쪽에서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추고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가게 안에는 술에 잔뜩 취한 남자 2명이 삐딱한 자세로 앉아 있었고 미자는 얼굴빛이 굳은 채로 조용히 그 앞에 서 있었으며 그중 한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이 집 단골이잖아. 한번 웃어줘봐. 이런 얼굴로 장사 되겠어? 다른 남자는 술잔을 책상에 탁 내리치며 말했죠. 손님한테 너무 야박하게 구는 거 아니야? 같이 앉아서 술 한잔 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그 순간 미자의 목소리가 작지만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말씀 그만하시죠. 술 드신 건 알겠는데 더는 못 받아드립니다. 지금 계산하시고 나가주세요. 남자 하나가 벌떡 일어나더니 갑자기 식탁 위에 있던 빈 접시를 바닥으로 내던졌고 사방으로 그릇 파편이 튀면서 큰 소리가 났죠. 미자는 움찔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가 다시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이 여편네가 장사하는 주제에 어디 손님한테 말을 그렇게 해? 웃으라고 했잖아. 그냥 웃어. 그 순간 저는 참지 못하고 문을 벌컥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만하고 당장 나가시죠. 지금 이게 장사하는 가게에서 뭐 하는 짓입니까? 두 남자가 동시에 저를 돌아봤고 한 명이 저를 밀치듯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너 뭔데 끼어들어? 여기 주인도 아닌 게. 저는 그를 노려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적당히 하세요. 이 사람한테 손 하나라도 대면 가만 안 둡니다. 잠깐의 침묵이 흐르더니 남자들은 서로를 보고 윽박지르다 결국 욕을 내뱉으며 계산도 안 하고 나가버렸어요. 바닥엔 여전히 깨진 접시가 흩어져 있었고 저는 미자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친 데 없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떨리고 있었고 저는 바닥에 있는 작은 파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다 치울게요. 안 다쳤다니 그걸로 다행입니다. 우리는 말없이 바닥에 파편을 치우며 한참을 함께 있었고 잠시 후 그녀는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절 위해 나서준 것도 그렇고 절 걱정해주는 말도 오랜만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고운 눈물 한 줄기를 떨구었고 저는 그 눈물이 왜 제 가슴을 그렇게 아프게 만들었는지 그 순간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따스한 봄바람이 부는 토요일 오후 미자는 복지관에서 함께 점심을 마친 뒤에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만철 씨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오늘 오후에 잠깐 같이 나가 보실래요? 저는 뭐 특별한 일도 없었고 그녀가 굳이 그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우리는 복지관을 나섰습니다. 미자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었고 저는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녀 옆을 조용히 걸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한번 환승에 도착한 곳은 제가 예전에 배달하러 몇 번 지나간 적은 있지만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은 없던 작은 수목원이었습니다. 입구에는 시민자 연공원이라고 적힌 오래된 나무 간판이 있었고 안으로 들어서자 조용한 산책로와 작은 연못 그리고 벤치 몇 개가 드문드문 놓여 있었습니다. 꽃은 이미 대부분 떨어졌고 나뭇잎은 푸르게 빛났으며 발밑에는 지난 봄의 흔적 같은 벚꽃잎이 군데군데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이 거의 없어 걷기 좋았고 미자는 그런 길을 저보다 반 발짝 앞서 걸었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머리카락 끝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고 저는 괜히 그 뒷모습이
참 따뜻해 보여서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따라갔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작은 연못 옆 벤치에 앉았고 미자는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내 유자차를 따르더니 종이 봉투 안에서 떡 2개를 꺼내 건넸습니다. 도시락이라기엔 좀 민망한데 집에서 제가 아침에 싸봤어요. 같이 드셔보세요. 저는 괜히 민망한 마음에 웃으며 떡을 한 입 베어 물었고 달지 않지만 촉촉한 그 맛에 잊고 있던 사람 손길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차 한 잔 마시고 나서 우리는 다시 산책로를 걸었고 그러다 어느 순간 미자가 조용히 제 팔을 잡더니 말없이 팔짱을 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따뜻했고 저는 그 손길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만철 씨는 예전엔 어디 놀러 다니고 그러셨어요? 그녀가 물었고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장사하느라 어디 돌아다닐 틈도 없었죠. 아내 손잡고 공원 걷는 일도 없이 바쁘게만 살았어요. 미자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러다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엔 흰 구름 몇 조각이 떠 있었고 그 사이로 햇살이 내려와 나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전 예전에 이런데 혼자 다녔어요. 남편이랑 친동생이랑 그 짓거리 하는 걸 알고 난 후부터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멍하니 앉아 있는 게 좋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혼자가 아니라서 그런지 같은 풍경인데도 마음이 다르네요. 그 말이 저는 이상하게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해가 질 때까지 수목원을 돌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미자는 살짝 졸았는지 제 어깨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그 시간이 저는 너무 편안했죠. 그날은 우리가 마음을 나눈 첫 데이트였고 아마도 그 이후로 저는 이 사람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모임이 끝난 저녁 미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혹시 드시고 가실래요? 저는 괜히 머쓱하게 웃으며 아이고, 괜찮습니다. 집에서 혼자 먹으면 돼요. 그런데 그녀가 덧붙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혼자 먹기 싫어서 그래요. 같이 있어 주시면 고맙겠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제 걸음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집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작은 단독주택 화분이 놓인 현관과 따뜻한 조명이 새어나오는 부엌. 테이블 위엔 조촐하지만 정성스러운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이 나는 미역국, 계란말이, 멸치볶음, 그리고 조개살을 넣은 된장무침. 그녀는 제게 수저를 건네며 작게 웃었습니다.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제가 혼자 먹던 거라.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음식 하나하나에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고 그 한 끼가 제겐 오랜만에 먹는 집밥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TV에선 무심히 드라마가 흘러나왔고 서로 말은 없었지만 그 고요한 시간이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불쑥 제 손등을 조용히 감쌌습니다. 우린 서로 말이 없었지만 눈빛으로 서로의 마음을 읽었어요. 그날 밤 저는 그녀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어떤 낯선 설렘도 있었고 어떤 미안함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건 그녀가 옆에 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외롭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함께 잠이 들고 같은 아침 햇살을 맞으며 눈을 떴을 때 저는 조용히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식사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제 집으로 그녀를 초대해 점심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집안엔 평소와 다르게 맛있는 밥 짓는 냄새가 났어요. 그날은 평소보다 유난히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모처럼 집에서의 행복한 식사가 끝난 후 미자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고
저는 마당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현관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집에 계세요? 그 목소리 바로 제 딸 수진이었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서둘러 대문 쪽으로 나갔습니다. 수진이는 저를 보자 눈이 동그래졌고 잠시 말이 없었죠. 누구랑 같이 계세요? 그게 말이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미자가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수진 씨 맞죠?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자를 위아래로 한참 바라보더군요. 저는 괜히 머쓱해져 작게 기침을 했습니다. 얘기나 좀 하자. 근처 카페라도 가자. 그렇게 우리 세 사람은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미자는 말없이 제 옆에 조용히 앉았고 수지는 맞은편 자리에 앉아 찻잔을 가만히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빠, 엄마랑 이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바로 수진의 목소리엔 섭섭함과 놀람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아빠도 사실 처음엔 이게 맞나 싶었다. 하지만 말이다. 사람이 너무 오래 외로우면 혼자 있는 게 더 두려워지더라. 수진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저도 사실 엄마랑 다 연락하고 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집 나간 뒤 바로 그 사람이랑 같이 산다는 것도요. 딸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 아빠 친구였잖아요. 엄마한테 그 얘기 들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지는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도 자기 인생 새로 시작하고 싶었대요. 서로 이제 더 이상 미워하진 말아요. 아빠가 정말 이분이랑 잘 지내시는 거면 저도 인정할게요. 미자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카페에서의 그 대화는 짧지만 마음 한켠이 정리되는 듯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지는 가끔 저희 집에 와서 된장찌개도 같이 끓이고 미자랑 장도 같이 보러 다녔습니다. 딸이 미자를 이모라고 부르던 날, 저는 혼자 괜히 목이 메었습니다. 후회도 미안함도 아니고 이해해준 딸에게 감사한 마음 때문이었죠. 어느 날 저는 미자와 함께 TV를 보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 시간 좀 내줘요.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미자 이모도 같이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었죠. 저는 미자를 바라보다가 괜찮겠냐고 물었고 그녀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우린 주말에 도심 외곽의 한적한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서 문을 열었을 때 제가 가장 만나고 싶지 않았던 두 사람이 자리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중간엔 수진이 조용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숙 그리고 영준. 한순간 숨이 턱 막혔고 미자는 그보다 먼저 상황을 알아차리고 제 손을 살짝 잡으면서 괜찮냐며 조용히 물었고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오늘은 네 분이 서로 할 얘기를 하셨으면 해서 자리를 만들었어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요. 수진은 단호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말했죠. 말숙은 여전히 담담한 얼굴이었고 영주는 차만 들고 있었고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말수가 우리 결혼 생활 4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가벼운 거였냐? 제 말을 들은 말숙은 고개를 들더니 답했습니다. 그게 가벼웠다면 이렇게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았어. 나는 그냥 감정에 솔직했을 뿐이야. 그 말에 미자는 제 손을 꼭 잡았고 저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쥐었습니다. 그때 수진이 엄마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솔직해져요. 아빠한테 상처 준 거 사실이잖아요. 그걸 인정해야
나랑도 앞으로 잘 지낼 수 있어요. 말숙은 수진의 눈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너희 아빠한테도 너한테도 미안하다. 잠시 후 영준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만철아, 나는 친구 자격도 없다. 미안하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 그 순간 마음이 서늘하게 식는 느낌이 있었지만 동시에 어쩐지 조금 가벼워지는 기분도 들었고 저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든 말들 사이에서 미자는 조용히 제 무릎 위에 손을 얹었고 그 순간 어느 무엇보다 든든하고 평온하게 느껴졌어요. 수지는 모두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각자 자기 인생 사는 거예요. 다만 서로 너무 미워하진 말아요. 두 분이 이혼을 하셨어도 저한텐 여전히 아빠고 엄마예요. 앞으로는 더 이상 서로 상처받는 일은 없었으면 해요. 그 말을 끝으로 테이블은 한동안 조용했고 저는 아무 말 없이 찻잔만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고 그 고요한 정적 속에서 저는 오랜 시간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감정들을 조용히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 정적은 처음처럼 불편하진 않았고 그냥 지나간 시간을 한 장씩 덮어가는 과정처럼 조용하고 묵직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그렇게 한자리에 앉아 각자의 진심을 나눴습니다. 용서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서로의 마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시간은 충분히 의미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일상은 조용하지만 따뜻하게 이어졌고 저는 저의 집에서 미자와 함께 살기로 했어요. 저는 아침마다 미자와 나란히 앉아 밥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했고 때로는 그녀의 조개구이 가게 일을 거들며 손님들 응대를 도왔어요. 미자가 바쁠 땐 물수건을 접고 빈 테이블을 치우고 불판을 갈면서 예전 중국집 사장 시절의 손놀림이 다시 살아나는 듯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퇴근 후 그녀와 함께 앉아 밥 한 숟갈 뜨며 오늘 있었던 일을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미자와 함께 동네에서 열리는 복지관 친목 모임에도 나갔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배움 교실에서는 스마트폰 활용법이나 건강 식단 강의 같은 실용적인 것도 배울 수 있어서 하루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새로 알게 된 사람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근처 공원도 걷고 때로는 작은 버스를 타고 바다를 보러 간 적도 있었고 풍경 좋은 곳에서는 미자와 함께 사진도 찍으며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상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선 가끔 그녀가 틀어놓은 트로트 음악을 들으며 같이 나란히 소파에 앉아 있었고 저는 그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진짜 사는 것 같네요. 예전엔 일만 했는데 지금은 인생을 사는 기분이에요. 미자는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요. 만철 씨랑 같이 있는 요즘이 너무 편하네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괜히 웃음이 나왔고 우리 둘은 그렇게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담요 하나를 무릎에 덮고 창밖으로 해지는 걸 함께 바라봤습니다. 삶이란 게 꼭 대단한 일을 하거나 성취가 있어야만 빛나는 게 아니라는 걸 그제야 알게 됐고 매일 밥하고 이야기하고 함께 걷는 그 단순한 일상이 얼마나 귀한지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느끼게 됐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서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불을 끄기 전엔 꼭 서로 눈을 마주보며 오늘도 고생 많다라고 인사를 나누는 그 작은 습관이 제게는 하루의 마무리이자 새로운 시작이 되었고 마음속 깊은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져가는 걸 느꼈습니다. 젊은 시절엔 몰랐던 이런 고요한 행복을 이제야 만난 걸 다행이라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마트 앞에서 장을 보고 나오던 중 우연히 말숙을 마주쳤는데 그녀는
예전보다 조금 말라 보였고 차림새는 여전히 깔끔했으며 제게 다가와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 잘 지내시죠? 말숙이 먼저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답했습니다.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미자랑 같이 살아서 그나마 덜 외롭고. 그녀는 제 말에 작게 웃으며 잠시 머뭇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얼마 전에 영준 씨랑도 정리했어요. 다른 여자 만나고 있더라고요. 사랑인 줄 알았는데 정신 차려보니 결국 난 혼자 남게 됐네요. 뒤늦게 내가 뭘 놓쳤는지 깨달았어요. 그녀의 말을 들은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더 이상 미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고 그냥 오래된 사진첩 속 장면을 꺼내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땐 나도 많이 부족했어. 당신이 외로움을 느꼈던 것도 결국 내 탓이었겠지.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미자 씨랑 잘 지내시는 거 보니까 안심이에요. 당신은 그런 사랑 받을 자격 있어요. 나는 그걸 몰랐던 거고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짧지만 진심 어린 작별을 나눴고 그 후로 다시는 그녀를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제 일상은 다시 미자와의 평온한 생활로 돌아왔고 매일 아침 그녀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상에 감사하며 함께 손을 잡고 동네 골목을 산책하며 사람들과 친목 모임에 나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시장에 함께 가서 장을 보고 조개구이 가게의 뒷일을 제가 도우며 살아가는 이 소소한 삶이 저에게는 참으로 큰 위로가 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미자가 내민 따뜻한 차를 마시며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참 복받았어요. 미자 씨 같은 사람을 만나서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제 손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는 슬픔도 미련도 서서히 희미해졌고 우리 둘만의 시간 속에 익숙한 냄새와 말투와 일상이 서로의 벽지처럼 덧칠되며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삶의 색이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더운 여름날이었고 미자는 조개구이 가게에서 점심 장사를 마치고 돌아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저는 깜짝 놀라 얼른 물을 건네며 괜찮냐고 물었는데 그녀는 괜찮다며 손을 내저었지만 그 표정이 아무리 봐도 평소답지 않아 저는 결국 그녀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고 검진을 마친 뒤 의사는 과로와 탈수 증상이 함께 왔으니 당분간 절대 무리하지 말고 쉬라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괜히 마음이 불편해서 미자의 손을 꼭 잡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미자 씨 아프면 안 돼요. 지금은 내가 누굴 위해 사는데 제발 무리하지 마요. 그녀는 제 손을 가만히 쥔 채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만철 씨. 너무 걱정 말아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고 꿈속에서조차 미자가 멀어져 가는 모습이 자꾸 떠올라 괜히 아침부터 허둥지둥 그녀의 얼굴을 확인하고 이마에 손을 얹어 체온을 느껴보며 안도했습니다. 며칠 동안은 제가 조개구이 가게 일을 도맡았고 미자는 집에서 쉬거나 천천히 산책을 다녀오며 회복을 했는데 그 와중에도 저는 문득문득 불안했고 혹시라도 그녀가 내 곁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이 반복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걱정하고 생각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녀가 없는 제 인생은 상상이 가질 않았죠. 어느덧 계절은 또 한 번 바뀌어 가을의 끝자락이 우리 마당에도 내려앉았습니다. 미자는 여전히 조개구이 가게를 돌보고 저는 그 옆에서 일을 도우며 가게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해질녘 하늘을 바라보는 일이 일상이 되었고
그 시간은 말이 없어도 관계는 더 깊어져 갔습니다. 하루는 딸이 집에 놀러 왔고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얼굴이 좋아 보여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참 좋은 사람과 함께 살아서 그런가 보다. 딸은 미자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고 미자는 살짝 미소 지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처음 눈이 내리던 날 미자는 두 손을 모아 창밖을 바라보다가 제게 말했습니다. 만철 씨, 이 눈이 녹을 때쯤 우리 가게 간판도 새로 바꾸면 어때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름도 우리 둘 이름 하나씩 따서 지어요. 삶은 여전히 고되고 가끔씩 아픔도 스치지만 지금은 아침에 눈을 뜰 이유가 있고 저녁에 불을 끄기 전 누군가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넬 수 있는 이 시간이 저는 참 감사하고 또 소중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이 나이에도 삶은 계속 시작된다는 것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따뜻한 응원의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